온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시작한 1939년, 폴란드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피아니스트 스필만. 그는 포성이 들리는 와중에도 결코 놀라지 않고 연주를 이어나가는 프로 중의 프로. 때론 이렇게 인간적이기까지 하죠. 그는 두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연주를 이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그의 의지를 단번에 꺾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영화 피아니스트는 스필만의 시점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허무하게 꺾여나가는 인간의 의지를 그려냅니다. Hello. I came especially to meet you. I love your play. 누구는 남녀공학에 여초과를 나와도 안 되는 마당에 포화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이성과 눈이 맞는 스필만. 일단은 상황이 부러우니 아니 급박하니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지는데요. 다른 영화 같았다면 연인과의 첫 만남은 당연히 이렇거나 요렇거나 아무튼 극적으로 그려졌을 텐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운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운명이란 이렇게 가차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라도 하듯 도저히 스필만과 도르타에게 낭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Another official decree, no Jews allowed on public benches. 운명의 흐름은 연인 두 사람을 떼어놓은 데 그치지 않고 스필만 일가를 포함한 유대인 모두의 의지를 짓밟아버립니다. You haven't heard? 스필만과 가족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지만 독일군은 이를 비웃듯 순식간에 바르샤바를 점령해버리죠. 이때 행진하는 독일군을 바라보는 예수상은 마치 나는 시대의 흐름을 그저 방관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장악한 독일군은 유대인들에게 표식을 차고 다니라는 법령을 내리는데요. I won't wear it. 스필만과 가족들은 이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다지지만 끝내는 굴복하고 가장 완고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꼼짝없이 표식을 차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유대인들은 게토라는 좁디 좁은 집단 거주 지역으로 쫓겨나는데요. 스필만은 도르타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하지만 희망이나 의지를 가지면 그 다음 순간 즉시 짓밟아 버려왔던 전개를 봤을 때 그들이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는 열차가 도착하는 날, 이들 중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지 설전을 벌이고 한 아이는 그 와중에 돈을 벌어보겠다며 장사를 하고 있죠. 각자가 나름대로 행동을 취하는 사이 기차는 도착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순순히 기차로 향합니다. 이때 친구이자 경찰인 이작이 스필만을 행렬에서 끌어내는데요. 이렇게 스필만은 가족들이 어떻게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영영 허무한 이별을 하게 되죠. 잔혹한 운명은 스필만에게 생이별의 애절함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로타와의 첫 만남에서 낭만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상대를 죽음으로 가는 열차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로를 있는 힘껏 밀어주고 당겨주는데요. 운명은 마치 위기의 순간에도 타인을 돕는 숭고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애썼던 이들, 민족을 위해 투쟁을 계획했던 이들 모두가 죽어 사라지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 스필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스필만은 힘든 노동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다음 전개가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살지 모른다는 희망을 심어주겠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러한 희망이 무색하게 허무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스필만은 유대인 저항군의 도움을 얻어 우여곡절 끝에 게토에서 빠져나오지만 이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의 도움을 얻어 숨어 지낼 집을 구하지만 그곳에서 유대인 저항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설상가상 스필만에게 식량을 보급해주던 지인까지 반란 계획을 발각당하여 잡혀가 버리죠.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던 스필만은 접시를 깨먹는 바람에 위치를 들켜 집을 나와 도망칩니다. 그렇게 그는 비상연락망에 적혀있던 주소를 찾아갔다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도로타와 재회하죠. 스필만이 예전에 도로타와 헤어졌을 때 꿈꿨던 재회는 결코 이런 허무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경 끝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낭만적인 판타지는 결국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 뒤로도 정말 수많은 역경들을 겪은 스필만은 어느새 처절한 생존 서바이벌에 몹시 굶주린 그는 멀쩡한 상태의 피클 통조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데요. 통조림의 수비가 만만치 않군요. 방벽 활성화! 방벽이 파괴됐네! 스필만이 마침내 통조림을 따는데 성공합니다. 캬, 바닥에 통조림 국물 떨어지는 소리가 줄줄줄. 스필만이 오줌 지리는 소리도 줄줄줄입니다. 끝까지 너무도 잔인한 운명인데요. 스필만의 질긴 목숨도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독일군 장교는 스필만에게 직업을 묻고 스필만은 피아니스트라고 대답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해보라고 요구하는 독일군 장교. 스필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신들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스필만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거나 가장 슬펐어야 할 상황에선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절정의 순간이 아사 직전 독일군 장교를 마주친 허망한 상황에서 펼쳐진 것이죠. 스필만의 연주를 다 들은 독일군 장교는 어째선지 그를 죽이거나 연행하지 않고 먹을 것은 있는지 물어보고 떠나갑니다. 얼마 뒤 독일군 장교는 본부에서 업무를 마친 뒤 스필만을 찾아와 커다란 빵을 건네줍니다. 거기다 딸기잼까지. 스필만은 딸기잼의 스윗함에 한 번, 독일군 장교의 서윗함에 2번 황홀감을 만끽합니다. 독일군 장교는 이후 소련군에 밀려 철수하기 직전까지 스필만에게 식량과 자신이 입던 외투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군이 지역을 탈환하고 스필만은 기쁜 마음에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하필 독일군 스킨을 끼고 있던 스필만은 독일군으로 오해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결국 오해가 풀려 파란만장한 홀로코스트 생존기가 막을 내립니다. 스필만 자신에겐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눈엔 참 허무한 방식의 마무리입니다. 스필만의 눈앞에서 사라져간 여러 인물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허무했단 말이죠. 한편 유대인 소용소가 있던 어느 지역, 스필만을 도와줬던 독일군 장교가 포로가 된 채 갇혀 있습니다. 그는 한 유대인 음악가에게 스필만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독일군 장교는 자신의 이름을 호젠펠트라고 밝힙니다. 호젠펠트는 과연 제멋대로인 운명의 흐름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제작한 피아니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살았던 실존 인물 브라디스와프 스필만의 홀로코스트 생존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겪어나가는 개인의 시점을 사실적이고 디테일하게 묘사하여 호평받았는데요. 리뷰 중간중간 언급했듯이 희망이 생기면 즉시 빼앗는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스필만과 관객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선사합니다. 스필만 가족의 희망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좌절되고 나치에 대항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압되어 허무하게 사라져갑니다. 스필만은 그저 운명이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이죠. 이는 결국 스필만의 의지를 빼앗고 관객들을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러한 가차없는 전개는 19세기 문예사조 중 하나인 자연주의의 방식을 닮아 있는데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자연주의 작가들은 환경에 의해 운명이 좌우될 뿐인 인간의 무력한 삶을 사실적으로 조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자연주의 문학가 토머스 하디의 소설을 영화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자연주의 작가로는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로 진숙한 현진건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그날따라 따라붙는 행운과 아내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불행한 운명을 맞닥뜨리는 전개는 피아니스트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이죠. 작중 스필만과 도로타에게 낭만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자연주의가 애초에 낭만주의를 거부하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낭만주의는 현실이나 이성보다는 감정과 상상력 그리고 초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름 그대로 낭만적인 문예사조인데요. 이러한 낭만주의에 반발하여 탄생한 자연주의는 스필만과 도로타의 연애도, 스필만 가족의 생리별도, 민족을 지켜내겠다는 위대한 열망도 그저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어딘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바로 철저하게 스필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흐름이 갑자기 호젠펠트 중심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호젠펠트의 등장 이전의 카메라는 스필만을 비추거나 스필만의 시점이거나 스필만의 주변이거나 이 셋 중 하나였는데요. 호젠펠트에게는 스필만과 상관없이 흐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젠펠트를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스필만과 동등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 영화 관련 사이트에서도 호젠펠트 역을 맡은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을 주연인 에이드리언 브로디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호젠펠트에게 이렇게 예외적인 포지션을 지정해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스필만과 같이 자연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인 나약한 개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가 독일군 장교로서 강한 힘을 가졌건, 남몰래 유대인을 돕던 의인이었건, 마지막까지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 쳤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한 치 앞도 모를 운명이 좋은 곳으로 흘러가길 기대할 뿐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의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획하지도 희망하지도 않았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죠. 그리고 살아가며 수많은 희망을 갖고 수많은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실패하거나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환경적인 문제로 좌절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치킨집과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연달아 말아먹은 기택은 이렇게 말하죠.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더라도 우리의 희망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든 희망이 좌절되고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운명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흘러갈 뿐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벼르는 사디스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면 흐름이 맞는 시기에 순풍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의지조차 놓고 있는다면 운명이 어쩌다 우리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흘러도 그 기회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스필만이 게토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엇이든 먹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독일군으로 오해받은 상황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라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분명 우리는 운명의 흐름을 타고 가는 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허우적대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처럼 가혹한 운명을 딛고 일어선 수많은 선례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리뷰 밖은 위험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